그 경제가 나빠질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 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입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먼저 빠지고요. 고점이 먼저 나옵니다. 반대로 저점도 먼저 나와요.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점이거든요. 그 이후에 증시가 바닥 대비 2배 상승하는 시기까지 걸리는 날짜가 미국 대비 현저하게 짜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왔고 이번이 또 대표적이죠. 2021년도에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지만 주가는 빠졌었고 22년도에는 지금 약간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또 추가로 빠졌죠. 그러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상이 내년도에 한국 11% 감익을 알고 있지만 묘하네. 내후년에 28%가 오르지 않겠냐. 이미 올해는 다 갔다. 그럼 미리 사야 된다 이거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네. 빚 그저 이름에 빚. 광자가 들어가 있어서. 네. 우리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와 함께 네. 굉장히 지금 시장을 투자해야 될 때로 보고 계시다 이거지 이분이. 그렇죠.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할 것 같지 않으시잖아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좋을 때라 이거죠. 네, 지금 하여튼 최악은 다 지났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 내년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렇게는 보지 않으신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이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그래 말씀드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네. 네, 우리 얘기 하지 말고. 네, 일단은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주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펀더멘털도 중요한데 가격이나 심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과연 정말 얼마나 안 좋게 보고 있을까라고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펀드 매니저 글로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너무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경제가 강해질 걸로 보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 비중이 금융위기나 이럴 때보다도 더 하여튼 나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네. 향후에 리세션이 올 것 같으냐 침체일 것 같으냐라는 비중도 거의 뭐 지금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창 때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한창 때인 2009년 3월 이때만큼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시에 미국 증시가 최바닥이 2020년 3월에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9년 3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그런데 그 사실 과거에 저점이 나왔을 때 수준으로만큼 거의 그에 준할 만큼 사람들은 이미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매니저들조차도 그 정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비중 자체도 지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역사상 가장 이제 많을 정도로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이 왜 최악을 지났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미 침체가 지금 뭐 왔냐 안 왔냐를 떠나가지고서 침체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네. 현재 봤을 때에 아무래도 펀드에서 현금 비중이 높으면은 아주 이제 방어적인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과거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그때 수준으로만큼 그러니까는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때나 이럴 때보다도 현금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실제 포트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금 비중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군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네. 최근에는 살짝은 줄어들고 있어서 약간 긍정적인 사인이지 않을까 보는데요. 또 하나 자료를 봐주시면 보통 현금 비중은 예. 주식시장에 후행적으로 반영이 돼요? 아니면 좀 선행적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문가들의 현금 보증 비율일 텐데 네네. 현금 보유 비중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좀 후행적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박살나고 나면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아니면 박살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저 현금 비중 늘릴 수도 있고 이게 네. 주식시장이랑은 혹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별로 없나요? 네, 그 자료를 보시면은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동행한다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뭐 과거의 닷컴버블 시절은 좀 제외를 하고요. 네. 보시면 2008년 12월, 근데 네. 2009년 3월이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가 그 현금 비중이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이 이후에 증시가 좀 더 각도를 올려서 반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로는 2020년 3월이 최저점인데 현금 비중이 제일 높았던 건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그 사이클에서 가장 현금 비중 높은 게 나오고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할 때에는 좀 증시가 이제 바닥 잡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네, 그런 게 나왔었다라는 제가 것이죠. 이제 이걸 좀 워낙 이제 연도가 이렇게 돼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2020년 3월쯤에 주가 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주식도 사실 쭉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럼 주식 올라가는 만큼 그러면 현금 비중을 높여요? 현금을 줄여버립니다. 그걸로 이제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지금 현금 비중이 올라갈수록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이 올라갈수록 뭐 가령 펀드 100억으로 운영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현금 비중이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한 4% 정도였었죠. 근데 위기가 온다 싶으니까는 주식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겁니다. 한 6%까지. 그랬다가 다시 세상이 좋아지나 봐 하니까는 모아뒀던 현금을 다시 써서 주식을 사니까 현금 비중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랬다가 21년에 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주식 올라가면서 현금 비중 다시 줄어드는 거지. 예. 이때에는 21년에 이제 주가 올랐잖아요. 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샀다니까 주가 오르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네. 뒤에 거랑 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초부터 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좀 이제는 피크를 찍은 것이 아닐까 경기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식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이미 방어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은 안 되는 게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 다음 자료가 참고가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파란색 선인데 짙은 색선 요것이 주식을 그 비중 확대를 해두고 있는 비중입니다. 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옅은 하늘색 선은 경제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는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아. 현금은 조금씩 늘려가는데 주식을 비중 확대해 놓은 것은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 자료가 이제 그 2021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증시가 고점이었던. 네. 그리고 또 왼쪽에 보시면은 요 자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가장 붐비는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포지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테크 주식을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이걸 매수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현금은 조금 늘려볼까. 근데 주식은 여전히 테크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주식 비중은 거의 줄여놓지 않고 저게 있다. 2021년 말 기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 장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네, 2022년. 예, 11월 달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 너무 방어적이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제일 붐비는 포지션이 이제는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를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 테크는 사라졌고 2등은 중국을 숏하자. 그다음에 4등은 유럽을 숏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하늘색 인데요. 요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냐 언더웨이트 하냐인데 밑에 완전히 내려와 있죠. 언더웨이시라 이거죠? 완전히 언더웨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도 굉장히 나빠져 있고 포트폴리오도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저 현금도 차트는 그렇고 뭡니까? 저 파란색 글로벌 안에- 에코티하고 60, 30, 10 이 저건 뭐죠? 요거는 이제 그 제일 유행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소위 6040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포트 바스켓하고 이제 해가지고서 비교를 해놓은 그런 것이거든요. 6040이라면? 그 주식을 60을 담고 채권 네. 40을 담은 포트폴리오하고 예. 글로벌 이제 에퀴티하고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예. 네, 사실 그 부분은 뭐 여기서는 그렇게
다른 그렇지 자료로 않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네. 자료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주식을 과연 오후에서 정광훈 얼마나 매니저가 했냐. 예. 보실 때는 2021년 말과 2022년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주식 일방에 대한 생각에서 주식을 많이 회피하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네. 그 가장 붐비는 가장 선호하는 것들도 지금은 현금 보유, US 달러 보유다.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굉장히 뭐 안 좋은 뉴스가 많은 기업이라도 그것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 아니면 가격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일단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고요. 예. 하나 더 자료를 봐주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침체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거 1950년 이후에 침체가 11번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보시면 S&P 500 기준인데 평균적으로 증시가 32% 하락을 했고 중간값으로 치면 28% 하락입니다. 근데 이번이 S&P 500이 고점 대비 저점이 28% 조금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침체가 왔냐 안 왔냐를 떠나서 침체가 왔었던 시기만큼 하락은 한번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일단 가격 반영이 한 번은 침체스럽게 있었다라는 일단 말씀을 처음엔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체라고 하면 무엇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이후에 11번의 침체가 있었는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침체일까? 근데 분기 뭐 2022년 1분기, 2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라고 침체라고 얘기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온 분기가 40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침체로 인정받은 게 30번이라는 거고요. 이익이 역성장되면은 침체일까? 근데 이것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빠져도 침체로 인정 안 받은 시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침체라는 거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가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시면은 뭔가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가 이게 관건이 앞으로는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GDP 마이너스나 이익 성장 물론 관련이 깊긴 하지만은 그게 100% 설명을 못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 나가다가 멈추고 내려갈 때 진짜 큰일이 난다. 그런 인상기가 과거 14번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3번은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 11번은 침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시기가 이게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단기 금리가 심대하게 역전된 거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총 8번의 심대한 역전이 있었고 이 중에 7번이나 사실 침체로 가기는 했는데 한 번의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100% 설명력을 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침체를 공식적으로 이때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민간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정부에선 발표하지 않고요. 전미경제연구소 NBER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판정위원회라는 데서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침체들도 20년에 설립됐는데 그 이후부터 쭉 침체를 여기가 정의를 내려왔는데 본격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한 거는 78년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경기의 정점이 언제냐 저점이 언제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주는데 밑에 멤버들이 이제 현재 멤버인데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전부 다 교수님들로 네네. 구성이 되어 있고 의장이 이제 토의를 통해 가지고서 멤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침체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과정이 얼마나 좀 기묘한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알고 가자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 경기 정점은 2020년 2월이었고 저점은 4월이었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네. 근데 그 판정이 언제 났냐면 NBER에서 경기 정점은요 2020년 2월인 게 20년 6월 8일 날에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점일은 2020년 4월이었다라는 거를 21년 7월 19일에 선언을 합니다. 1년 3개월 이후에.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침체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매달리다 보면 그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습득한 시기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투자에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전 사례 보시면 금융위기가 이게 참 재밌는데 금융위기 당시에 정점은 2007년 12월로 보고 저점은 9년
6월로 봅니다. 근데 정점 선언일이 1년 늦어요. 2008년 12월이고 저점 선언일도 또 1년 늦습니다. 2010년 9월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워낙 이때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침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NBER에서 자료를 내요. 2008년 1월에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경기 정점이 아직 안 온 것 같다. 근데 나중에 12월에는 사실은 미안한데 2007년 12월이 정점이었어 라고 수정해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점일에 대해서도 저점 지난 거 아니야 생각들 하는데 2010년 4월 회의에서는 저점 선언을 안 합니다. 이미 9년 6월에 지났는데 그래 놓고서 5개월 있다가 9월에 사실은 그때가 저점 맞아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도 싶은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네. 아직 안 하는데 침체가 오면 주가 많이 빠지던데 이제 침체가 오면 주가 많이 빠지던데 하시던 거는 이거거든요. 자료가 보시면 회색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침체로 인정받은 구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보시면 주가들은 조금씩 다 빠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빠진 거는 있고 침체가 진짜 인정되면 그땐 주식이 한 단계 더 빠질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참 드리고 지나서 싶어요. 아까 거기서 네. 그러고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정도까지가 침체였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GDP가 마이너스가 꼭 아니어도일 수도 있고 이익 성장이 꼭 마이너스가 안 나도일 수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들의 예외 사례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너무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의 설명력을 가진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실업률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실업률과 보여주세요. 침체는 거의 일치하는군요. 예, 그 침체 구간에서는 실업률은 반드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금리 인상기에서의 예외, 그게 60년 중반, 80년, 90년 중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심대하게 역전되었지만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딱 한 번의 사례, 6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때를 보시면은 다 특징이 나머지 데이터는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실업률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 버리면은 NBER에서는 침체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고 네. 그렇다라는 말은 침체가 왔었을 때 주가가 빠진다는 게 성립이 안 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화두가 돼야 될 거는 뭐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침체가 와서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고용이 안 좋아야 침체를 선언하는 거군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걸 보시면 이제 모르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아 그것도 몰라요? 아니요, 이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이게 100%의 설명력을 가지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침체가 와서 그 안 실업률이 많이 좋아지게. 올라가는 건데 네. 근데 또 침체로 선언받으려면 고용률이 실업률이 네. 많이 올라가야지 침체로 선언을 받으니 이 둘은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구나 라고는 알 수 있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어찌 보면 약간 격가지로 네, 들어가는 네. 거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지금 침체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데에서는 자료 나오는 게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비판도 받지만 분석 자료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침체를 피해갈 좁은 경로가 있는 것 같아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 경로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용 쪽에서 그렇게 실업률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배경은 그 구인 비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또 여기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요. 과거에는 지금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한 0.6개에서 0.7개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뭐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거의 두 개에 가깝게 일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골라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거 침체가 올 때는 실업률도 좀 올라, 실제 실업도 올라가고 구인도 한 200만쯤 감소를 하더라. 근데 지금은 구인 자체가 1000만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구인 비율이 2배니까 절반으로 한 500만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한 100만 증가를 하면 과거 같으면은 구인이 200 줄고 실업자가 500 늘어서 700만을 채웠다면 지금은 구인이 한 500 줄고 실업이 100만 200만 늘어서 채워지면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실업이 여기에서 100만 증가해서 멈춘다라고 해버리면 실업률은 4.3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침체가 온다고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침체를
가까스로 피해가거나 아주 얕은 침체가 오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가격 방향이 그렇게 주가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침체랑 부인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해주셨고요. 네. 예, 그다음 뭐 체크할 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 가지가 그래도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으신데 침체 오면 실적이 많이 나빠진다.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미 추정치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올해 그 S&P 500의 주당 순이익 경우에는 원래 한 225 정도까지 나올 걸로 봤는데 220으로 좀 한 230 나올 줄 알았는데 220으로 10 정도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 거는 250이 넘어가다가 지금 2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산해 놓고 보면은 이미 우리가 경제가 좀 피크를 찍은 것 같아 이후에 추정치가 올해 거 내년 거가 35, 한 15% 가까이가 빠진 거거든요. 합산을 해보면은. 과거에 침체 오면은 평균적으로 한 10% 후반 정도 이익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미 추정치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낮춰놨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미 좀 많이 왔다. 진짜 8분 응선은 넘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 이렇게 하면은 최악이 지난 거는 알겠지만은 우리가 반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어디서 좋아질 수 있을 거냐. 결국엔 그 반전이 나와야 될 건데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 네. 네. 달러 강세가 좀 틀어지기만 해도 반대로 달러가 좀 약해지기만 해도 생각보다 미친 영향이 크다. 실제로도요. 뭐냐 하면은 왼쪽이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 1년 만에 한 20% 정도 달러가 강세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흔히들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분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달러 인덱스가 한 10% 정도 강세 가면 S&P 500 기업들도 한 1에서 3% 정도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럼 20%면은 뭐 한 2에서 6% 정도는 안 좋아지게 반영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익이. 근데 그런 이유 자체는 이제 미국도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는 40%가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 건데 달러가 좀 약세로 최근에 돌아서 주면은 여기에서 추정치 하향이 일단은 달러 강세가 멈추면서 추정치 하향도 멈추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액 이제 해외 쪽 나는 거에서 물론 지금 유럽이 크긴 하지만은 중국도 글로벌에서 소비가 이제 커져가지고서 비중이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억제기가 하나 있었죠.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근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풀어나간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중국이 그동안 최근 한 1년은 글로벌 경제에 역기여를 오히려 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도 좀 기여를 해주면 기업들 실적이 글로벌에서 바닥을 잡아가게 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시위도 늘어나고 확진자도 상해 봉쇄 때보다도 더 늘어났는데 중국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이익은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거의 연동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좋고요, 내려가면 이익이 나빠지는데 지금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13%가 넘던 게 가장 최근 발표된 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러면 기업이익이 대단히 나쁘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 과거에 중국에선 대규모 부양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지금 쓰기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부동산이나 금리 낮추는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제로 코로나를 철폐하는 것만큼 경기 부양책 큰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끼워 맞춰서 논리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고 그게 엿보이는 게 최근에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증가를 안 합니다. 중국이 네네. 보면. 사실 이제 데이터가 과연 이것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가? 예,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글로벌도 그렇다. 확진자가 아니라 위중증하고 그다음에 치명률, 사망률을 본다라고 하면서 제로 코로나 철폐를 계속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은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반전의 계기가 있을 것 같다. 환율이랑 중국 공세 푸는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이거를 너무 그러면은 좀 이슈들이 하나하나 지엽적인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좀 크게 해서 봤었을 때에는 이 반전의 계기라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역시적 장세 이제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을 우리가 가다 보니까 네. 이때는 원래 안 좋은 뉴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안 좋은 뉴스를 겪다가 근데 경기는 최악인데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되는데 네. 예, 그게 그 순환론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우라가미 군이오가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제품 재고 조정 주기에서 나타나고 이게 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장세로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월마트나 이런 데들 재고가 너무 많아서 과잉 재고를 줄이기 위해 할인 판매를 했고 그러니 실적은 마진이 감소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사실은 최악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월간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던데 그 반도체가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고요. 네. 감소 자체가 나타난 게 18년 1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재고도 증가율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80%대였다가 지난달에는 지지난달 50%대로 떨어지고 이번에 나온 거는 12%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도 과연 지금 생산을 줄이냐 마냐 재고 어떡하냐 네네. 하시는데 지금으로 딱 끊어놓고 보면 엄청 많죠. 근데 줄이는 노력에는 빠르게 들어갔다라고 보고 그럼 재고 조정 주기에서는 이익은 당연히 나빠집니다. 과잉 재고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정 재고로 찾아가게 되면 그 뒤에는 실적이 이제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론으로 봐서도 현재가 지금 반전의 계기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다. 네, 그렇게로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사야 될 때다. 뭐 지금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식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자료가 이제 한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경제가 나빠질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 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입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먼저 빠지고요. 고점이 먼저 나옵니다. 반대로 저점도 먼저 나와요.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점이거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저점을 비교를 해보시면 네. IT 버블 때 한국은 저점이 2001년 9월에 나왔어요. 미국은 2002년 10월. 금융위기 때 한국 저점 2008년 10월에 나왔는데 미국은 2009년 3월에 나왔단 말이죠. 코로나 때 2020년 3월 19일, 미국은 23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점이 그대로 저점으로 인정받으면 이번에도 우리는 9월 30일로 미국의 10월 13일보다 빠르게 됩니다. 한국이 언제나 하락기에 먼저 저점을 찍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시클리컬 고점도 기업들은 먼저 찍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기업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는 적자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 이런 말씀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나라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좋아지기 시작하면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증시가 바닥 대비 2배 상승하는 시기까지 걸리는 날짜가 미국 대비 현저하게 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고 그 구조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고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해보면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에 대해서 주식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또 자료를 봐주시면요. 한국의 제일 큰 섹터는 이제 전기전자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건데 전기전자가 기업 이익이 꺾이기 전에 주가가 먼저 꺾이고 기업 이익이 반등하기 전에 주가 먼저 간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안 좋은 거 안다라는 거죠. 내년도 한 뭐 2분기 정도의 최악을 지나지 않을까 하는데 주가는 선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전기전자만 그랬던 거 아닐까? 근데 한국이 좀 놀라운 게 있는 게 한 2001년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짙은 색이 이익 증가율이고요. 옅은 색이 주가 상승률입니다. 연간으로. 이익이 줄었는데 주가는 올라요. 이익이 늘었는데 주가는 빠지고요. 이익이 줄었는데 주가는 오르고 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주가는 약간 오릅니다. 항상 이렇게 왔고 이번이 또 대표적이죠. 2021년도에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지만 주가는 빠졌었고 22년도에는 지금 약간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또 추가로 빠졌죠. 그러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상이 내년도에 한국 11% 감익을 알고 있지만 묘하네, 내후년에 28%가 오르지 않겠냐. 이미 올해는 다 갔다. 그럼 미리 사야 된다 이거죠. 네, 한국은 선행을 하니까 제일 네. 빨리 그런 이제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이 PER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네. 그냥 한국은 원래 그랬었고요. PER이 이렇게 싼데 왜 빠지지? 원래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고점에서는 왜 이렇게 PER이 싼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지? 네, 원래 네. 그랬고 네, 네. 저점에서는 PER 비싼데 네, 네. 그래서 고포에 사서 저포에 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개장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많은 분들이 네. 정광우 전 매니저의 얘기를 좀 더 차분히 듣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요소요소 질문도 좀 하고 네네. 오늘 시간이 30여 분밖에 없어서 녹화를 한번 하십시다. 네, 네, 좋습니다. 아니면 네. 우리 강칠천 이사님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하시까.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정반대에 계신. 완전 반대잖아. 네. 하여튼 내가 제 기억해 볼게요. 네. 강영인 이사와 함께 토론 시간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곧 시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자료, 풍성한 자료 저희에게 네. 소개해 주시면서 자세한 설명 덧붙여 주신 전 펀드 매니저시죠. 지금 86번가. 86번가라는 또 채널도 운영하고 미국에 계신 계실 때 86번가에 사셨대. 네, 네. 네, 정광우 전 네. 펀드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3프로TV 다이어리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